현행 송금 결제 시스템의 이 낙후성, 이 아날로그 시스템을 새로운 분산 네트워크를 통한 온체인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세상에 태어난 게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보통 3초 내면 모든 정산이 완결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수료도 무료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2026년 신년을 맞아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화폐의 가치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생각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의 화폐 가치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지 홍익희 교수님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교수님 보는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예전에 코트라에서 32년 근무하면서 해외 7개국에서 한 18년 지냈어요. 그리고 수출 전선을 떠나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세종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학마저도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자유로운 글쓰기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또 이제 새롭게 신간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신간 표지에 2026년 부의 판도가 뒤집히는 이제 섬뜩한 시그널이 온다. 이런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시그널이 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시중의 유동성이 올해는 많이 풀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가 이제 희석이 되고 그 달러의 대체 자산이라 일컬어지는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 동력을 받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서부터 금이나 은은 정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 추세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지난해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가장 먼저 사람들이 위험자산이라 일컬어지는 비트코인 먼저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마 올해는 상황이 좀 바뀔 겁니다. 사실은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이 항상 금이나 은보다 더 올랐었거든요. 지난해만 예외로 그렇게 힘을 못 썼는데 아마 올해는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 달러의 대차자산이라 일컬어지는 이 세 자산이 다 같이 이제 약진을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연초서부터 베네수엘라 사태도 터지고 이러면서 이런 지정학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특히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초 들어서서 지금 이 세 자산은 아시다시피 다시 맹렬하게 힘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의 이동 방식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는 통화 남발로 인한 유동성 장세에서는 주식이나 채권도 오르지만 그보다는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여지가 크다라고 올해가 점쳐집니다. 예. 책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프랑스 혁명까지 역사의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이제 과거 제국들이 멸망하기 직전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네로 황제가 돈이 부족하니까 그들의 은하에다가 구리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때 같으면 한 10개만 찍어낼 수 있는 은계에 구리를 섞어서 한 12개 정도를 찍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후대의 황제들은 그보다 좀 더 많이 섞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반짝여야 될 은하가 누리끼리 한 동전 색깔로 변하니까
이제는 나라에서 찍은 은전을 받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시장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기는 점은 국가에서는 그렇게 은에다 구리를 섞어서 은전이라고 은화라고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쓰게 하고 세금을 받을 적에는 순수한 은계로만 세금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통화시장이 붕괴가 되니까 결국 사람들은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서로 물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도시 사람들끼리 아무리 물물 교환을 해봤자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나오질 않잖아요. 식량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건데 결국 도시 사람들이 도시 문명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영주한테 몸을 의탁하는 그런 장원제도가 중세에 일반화됩니다. 장원제도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자기 땅이 없고 영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지대를 바치면서 또한 영주의 농지에 가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즉 한마디로 농부와 노예의 중간 계급인 농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대에 찬란했던 그리스와 로마의 도시 문명이 암흑의 중세로 들어가서는 봉건주의적인 장원제도 하에서 한 1000년 동안 참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통화시장의 붕괴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는 프랑스 혁명도 그렇지만 스페인 제국 같은 경우 너무 많은 국가 부채를 져가지고 나중에는 국가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파산을 겪고 스페인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상황이 돈을 저렇게 찍어내는 게 마치 로마 시대에 그 은화에다 구리를 섞어서 나중에는 은전이라 불리는 게 은의 함량은 5%나 10%도 안 되고 대부분 구리로 섞여질 정도로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미국의 달러 발행의 남발이 지금 사실은 그와 비슷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달러의 발행량은 한 8, 9천억 달러,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와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10여 년 사이에 자그마치 10배 이상 통화가 남발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중의 유동성, 통화 공급량은 보통 통화 발행액이 한 7조 정도 되면 M2, 광의의 통화량은 지금 같은 경우 22조 3천억 달러니까 한 4-5배 더 불어나거든요. 이게 결국 통화 승수라는 건데 이런 식의 유동성이 앞으로도 더 많이 불어날 겁니다. 그리고 달러 표시 자산이라 일컬어지는 국채 발행액은 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미 38조 5천억 달러를 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발행액이 지금 한 6조 7천억 정도 되는데 달러 표시 자산은 그거보다도 정말 훨씬 더 많은 달러나 달러 표시 자산이 이렇게 유동성을 불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통화 가치가 빠른 속도로 희석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금이나 은을 대신 주워 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이미 그런 판단을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외환보유고 중에서 미국 국채의 비중은 이제 23%로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금은 24%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의 미국 국채보다는 이제는 금이 더 많아지고 이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특히 2022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압류한 이후에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정말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금을 사들이는 속도를 예년에 지금 두세 배 이상 더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값이 하늘로 분줄 모르고 이렇게 치솟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열심히 일해도 이제 자산의 격차는 벌어진다는 게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가 땀 흘려 이제 번 돈의 월급의 가치가 결국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 걸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도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이 금융자산, 금융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연한 15% 평균 15% 이상의 소득을 올립니다. 그런데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이 인플레이션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월급이 오릅니다. 즉 그 얘기는 연간 한 3, 4% 올라요. 그 3, 4% 오른다 하더라도 그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실질 소득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금융소득, 임대소득이나 돈을 버는 이러한 소득자들은 연평균 15% 이상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져서 사회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과 자산 구조의 문제, 즉 사회적인 문제인데 결국 위기 때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뿌리면 부실을 덮을 수는 있어도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하면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가들한테는 이게 큰 혜택이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에 접근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늘어나는 유동성 자산은 고용 월급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한테는 그렇게 큰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일단 은행에서 담보를 맡기고 돈을 대출해서 투자할 만한 그런 여력들이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는 계속적으로 자산가들한테는 큰 페이버가 되지만 일반 근로자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스스로 보는 월급만으로는 삶을 감당하기 어렵고 돈이 또 돈을 일하게 만드는 구조로 재편이 돼야 이제 좀 삶을 영위하기가 쉬워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서부터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고 싶어도 예금이나 적금 이런 형태로는 자산을 늘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거기서 붙는 이자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쫓아가기에 빠듯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부의 이동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자산들이 자산을 방어해 줄 수 있는지 이 구조를 명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러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달러의 대체 자산이 일컬어지는 금과 은과 비트코인 이거를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자산을 방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힘들여 번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러한 구조나 맥락을 짚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닉슨 쇼크, 미국이 전 세계를 배신했다고 또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달러의 수명을 다했다고 보시는 결정적인 징후 뭐라고 보시나요? 예, 달러가 이제 수명을 다한 건 아니고 달러가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달러의 가치가 희석되는 속도가 이제 빨라진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화 발행 속도와 양이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에 기대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들고 그리고 재정 쪽에서는 정부 부채를 늘려가지고 나라 살림을 이끌고 그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드는 이러한 행태 즉
통합 팽창의 속도가 빠르고 부채에 의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가 지금의 시대를 배신이라는 단어가 좀 뭐하지만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징후고, 두 번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너무 남발해서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하거나 그들의 외환보 요구를 압류하거나 심지어는 개인 부호들, 사유재산까지도 압류하는 이런 행태를 자꾸 저지르기 때문에 이게 부메랑이 돼서 미국의 목을 조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결국은 이제는 미국의 달러를 믿지 못하겠다. 미국의 통화 시스템이나 재정정책의 남발이나 팽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보여지는 게 바로 은값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해에는 금값 같은 게 한 70%, 은은 자그마치 160% 정도 상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간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해서 미국이 원수당 한 2,000달러만 오면 어김없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이거를 억눌러 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브릭스의 금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 수입을 늘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과거의 선물 시장에서 투자를 한 다음에 그거를 현물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즉 옛날에는 선물 시장에서 투자를 해도 만기일 전에 청산을 하거나 만기일에 이호를 했습니다. 그걸 롤오버라고 그러는데, 즉 이런 확률이 98%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금값이 이렇게 뛰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현물을 요구합니다. 현물을 요구하면 선물을 판 기관이나 은행에서는 현물을 내줘야 돼요. 현물 인도가 원칙입니다, 원래는. 근데 과거에는 그러한 비중이 높지 않았었는데 지난해서부터 그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면 싼 값에 오히려 내줘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개입이 생각보다는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 통해 금값이나 은값이 이제는 자유로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간 용수철처럼 억눌러 놨던 게 탁 튀어오르면서 지난해 저렇게 급등을 했던 건데, 이제 비로소 정상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비로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정상 시장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좀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의 적절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닉슨 쇼크로 미국이 전 세계를 배신했다는 말은 사실 1944년도에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서 금 1온스당 달러를 35달러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각 나라는 달러에 연동시켜서 상하 1% 내로 변동성을 갖게 만들어온 체제 자체를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금한 본위 제도라고 일컬어지는 금을 기반으로 한 통화체제였었는데, 그렇다면은 달러의 발행은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을 토대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미국이 팽창 정책을 쓰면서 베트남 전쟁에도 개입하고 세계 곳곳에 경찰 노릇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돈이 모자라니까 갖고 있는 달러에 비례해서 통화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의심의 눈초리로 미국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독 같은 경우는 미국을 못 믿겠다라고 해서 브레튼 우주 협정에서 아예 탈퇴를 합니다. 게다가 스위스나 프랑스나 스페인은 갖고 있는 달러를 갖고 와서 미국한테 금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금으로 바꿔갑니다. 마지막에는 미국이 맹방이라고 철수까지 믿고 있던 영국조차 거액의 달러를 갖고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요구들을 다 들어주면 미국이 파산할 뿐이었기 때문에 당시 닉슨 대통령은 경제참모 16명을 데리고 대통령 별장에 있는 군부대 방카로 들어가서 2박 3일 난상 토론을 벌이고 일요일 날 TV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 국민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미국 달러가 투기 세력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다. 오늘부로 금과의 교환을 중지하고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과 달러의 교환이 재개됐습니까? 영원히 재개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투기 세력도 없었어요. 결국 그 이후로 달러는 미국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용화폐가 됩니다. 일명 피아트 머니가 되는 건데, 그런데 미국이 신용을 잘 지켰습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는 달러는 1971년도 닉슨 쇼크 이전까지만 해도 금 1온수를 35달러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 1온수를 살려면 얼마나 줘야 됩니까? 지금은 한 4,500불 줘야 돼요. 자그마치 99% 이상의 가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는 달러의 가치는 지난 50년 사이에 엄청난 가치 훼손이 있었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그 가치 훼손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달러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어나면 사실은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은과 비트코인은 그 이상으로 같이 올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못 올랐던 거는, 비트코인은 10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금과 은이 못 올랐던 거는 인위적으로 미국 정부가 선물 시장을 통해서 여태까지 꾹꾹 눌러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비로소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금과 은이 비로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하시고 여러분의 가치 방어를 이러한 달러의 대체 자산 쪽에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또 교수님께서 비트코인이 반인플레이션 화폐다 이렇게 정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가진 차별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태생 자체가 딱 수량이 2,100만 개로 고정돼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불어날 수가 없는 화폐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탄생하면서 이 탄생 목적 자체를 밝혔어요. 사카시 나카모토가 그 포럼에다 한 500단어 정도로 현행 금융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통화 남발, 신용 착출의 확대 이런 걸로 인해서 은행들이 신뢰를 안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 대항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는다라고 얘기해서 탄생 목적을 밝혔는데, 게다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를 채굴에 의해서 세상에 끄집어내는데 그 발행 속도마저 모든 사람이 예측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본원통화 발행액을 사전에 공지를 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경제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정신에 입각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시스템, 즉 코드, 알고리즘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뢰를 창조한 겁니다. 신뢰를 정부나 은행한테 위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봤더니 정부나 중앙은행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됐더라. 틈만 나면은 화폐를 발행하고 심지어 남발하고 교란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더라라는 인식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사람을 믿지 않고 시스템, 프로그램, 코드를 믿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화폐라는 건 사실은 가장 빈약한 계층인 서민들을 위한 이제 화폐가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산가들이 자산 가치 상승을 이런 통화 시스템을 통해서 불려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비로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은 공정한 페어한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예. 또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하면은 이더리움하고 XRP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더리움하고 XRP는 화폐의 역사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코인들은 탄생 목적 자체가 좀 서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탄생했다면 리플은 현행 송금 결제 시스템의 이 낙후성, 이 아날로그 시스템을 새로운 분산 네트워크를 통한 온체인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세상에 태어난 게 리플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송금과 결제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즉 우리가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송금할 적에는 시간도 며칠씩 걸릴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보통 3초 내면 모든 정산이 완결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수료도 무료에 가깝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1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싼 수수료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아시겠지만 이건 스마트 콘트랙트로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 화폐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금융 활동이나 자산 이런 시스템을 자동화시키는, 즉 조건만 맞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러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해서 우리는 이제는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예금과 대출과 모든 금융 활동을 사전에 협의된 콘트랙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서로 맡은 역할 자체가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코인들이 아마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을 이제 달러 말기 국면으로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까요? 우선 현행 화폐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법정 통화가 남발되는 시대에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이거를 예금이나 적금에 집어넣으면 자산 가치에 전혀 상승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방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금이나 은과 비트코인의 역할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작동 원리나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들을 확신을 얻을 정도의 그런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세상이 돈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법정화폐는 실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산의 축적이나 방어에는 실물 자산들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걸로 내가 불려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그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네, 사우디가 이제 달러를 손절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페트로 달러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내용 사실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인데 중국은 자기 나라한테 석유를 팔기 위해서는 대금을 위안화로 받아가다
받아가라라고 제의를 해서 사실 중국과 거래하는 산유국들은 이제는 위안화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2024년 JP모건 보고서에 의하면 벌써 2년 전인데 세계 석유 시장에서 20% 이상이 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부분 위안화 비중이 굉장히 높겠죠. 그 20% 중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페트로달러 시스템에는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가 중심 통화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정말 몇 년간 국제 외환 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 1974년에 미국의 키신저 외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잘 국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반협박 압력으로 사우디와 50년 만기 군사 경제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일명 페트로달러 협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산유국가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져 주겠다. 게다가 사우디 국왕의 정권 안보까지 보장해 주겠다. 대신 사우디와 오펙 회원국들은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라 라는 그런 협정입니다. 이게 2024년 6월 달에 만기가 됐어요. 이 군사경제 협정이. 미국이 연장을 요청했는데 사우디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우디는 달러로만 석유를 팔아야 된다라는 멍에서는 이제 벗어났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릭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브릭스가 11개국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해 2025년 사우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가를 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는 페트로달러 체제에 이렇게 균열이 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 최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석유를 장악하려는 시도도 사실은 이 석유 시스템 자체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지도 있지만, 이제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대부분이 중국에 수출되던 건데 이제 그 수출선이 미국으로 바뀌면서 달러로 거래되는 석유량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페트로달러를 좀 강화시키려는 그러한 작전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실제로는 이제는 달러 시스템에 이렇게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특히 베네수엘라 침공하는 걸 보고 많은 제3세계 국가들한테 미국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을 했는데, 이건 다시 얘기해서 달러 신뢰도의 추락과도 직결이 됩니다. 이러한 달러의 신뢰도에 대한 추락은 결국은 달러의 대체자산인 금과 은과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 이후에 이 세 개의 자산의 상승 속도가 예사롭지 않을 정도로 활기찬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브릭스의 금 기반 무역 통화 시도가 이제 달러 패권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예, 그 브릭스의 금 기반 무역 통화라는 건 2024년 10월달 러시아 카잔에서 있었던 브릭스 정상회의 때 러시아가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는 아니고 당시에 인도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표류 중에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지난해 관세 전쟁을 하면서 미국과 인도도 틈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의 태도가 좀 주먹거립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인도는 미국과 브릭스의 일종의 양다리 외교를 하면서 미국의 눈에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 브릭스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도가 어떠한 자세로 나올지 이게 좀 두고 볼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건 지금은
본격적인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앞으로 다시 이게 노출되면서 추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브릭스가 세계의 금을 지금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거의 90% 가까이를 브릭스가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미뤄봐서 브릭스가 금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실물화폐 발행, 이때도 100% 금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러시아가 제안했던 게 40%의 금과 브릭스 플러스 국가 통화의 60%를 담보로 한 무역 통화를 별도로 만들어서 회원국들 일상생활에는 회원국들의 통화를 쓰지만 무역할 때만 이 무역 통화로 정산을 하자. 하여튼 이 개념은 사실은 예전 케인즈가 브레튼 우즈 협정 때 내놨던 개념이거든요. 그 당시 방코르라는 그런 무역 통화의 개념을 내놨는데 그걸 이제 브릭스가 차용해가지고 그들 간의 무역에는 달러를 쓰지 말고 이런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를 만들어서 이거를 쓰자라는 게 지금의 어떤 제안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제 금 기반 무역 통화가 아직은 표류 중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시행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예단하기 힘들어요. 우선 러시아가 제안을 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전적으로 여기 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반대한 인도 같은 데도 그 의사를 번복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좀 힘들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저런 식으로 한마디로 아나무인적인 힘에 의한 깡패 국제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걸로 인해서 브릭스가 더 단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도 이제는 미국보다는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 국가에 합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사태는 예단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반 달러 세력의 그 결집이나 그들의 태도를 좀 유심히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지막 승부수가 이제 CBDC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미국은 CBDC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CBDC 개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이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탁월하다라는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사실 그 속내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담보물이 미국의 단기 국채거든요. 즉 한마디로 달러 패권의 연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일수록 그 담보물인 국채가 세계 각국으로 널리 퍼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패권의 연장. 또 하나는 미국의 국제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가장 큰 손인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금을 사들이기 때문에 특히 장기 국채들 10년물, 20년물, 30년물은 수요가 팍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자체가 지금은 장기 국채를 많이 찍어내지 못합니다. 수요가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 단기 국채 1년 미만짜리 국채를 찍어요. 그게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이. 그러니까 미국같이 큰 나라가 급전을 빌려가지고 나라 살림을 지탱해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미국 국채 시장의 수요를 확 늘려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사실상 두 가지의 큰 뜻이 있는 거죠. 달러 패권의 연장과 미국 국채 시장의 수요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확산되게 된다면 비트코인 존재 가치는 이제 약해질까요? 아니면 더 강해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예요. 무슨 얘기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건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집어넣고 다른 코인들을 살 수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래야 다른 코인들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의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한테는 페이버가 되는 겁니다. 즉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진다는 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다른 알트코인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힘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특히 미국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달러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달러의 유동성이 늘어나듯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앞으로는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명확한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욕구가 더 커질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강해지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이제 무역 통화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예, 사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논의됐냐면 우리가 탈달러화를 하려면 우리 회원국들 간의 무역을 할 적에는 달러를 쓰지 말고 회원국 통화를 쓰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화 중에서 가장 안정성 있고 많이 쓰이는 통화는 위안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통화들, 뭐 브라질의 헤아라나 인도의 루피아 같은 거는 사실 변동성이 심해서 그들 사이에 기축통화 노릇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국의 달러는 미국이 재정적자, 무역적자국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해가 갈수록 무역 흑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바깥으로 나가 있는 위안화도 해가 갈수록 중국 본토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국들이 위안화로 무역을 하고 싶어도 위안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상회의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역 통화를 별도로 만들자. 금 기반 무역 통화를 만들자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거고, 또 하나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우리가 무역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하자라는 게 실제로 의제로 떠올라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교육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러시아의 석유 기업들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기업들이 그들의 석유를 팔 때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걸로 팔아요. 왜 그러냐면 사는 측이나 파는 측이나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이거는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파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게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로 무역을 할 적에는 신용장도 개설해야 되고 무역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달러를 살 적에는 사는 값하고 파는 값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사는 값과 파는 값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신용장 열 필요도 없고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송금과 수취가 몇 분 만에 이루어지고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달러로 무역할 때보다는 서로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무역,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에 보따리 장사를 하거나 영세기업들, 중소기업들 간의
무역은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암호화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계를 잡을 수는 없는데 시장에서 추정치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의 석유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량도 크고 볼륨도 큰데 그러한 석유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석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5년 이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의 역할은 각각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정화폐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돈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간다거나 뭐 현존하는 이런 생활 중에서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의 유통은 지금 같은 법정화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에 비해서 송금 속도나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돈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있는 기업한테 돈을 보낸다 그럴 때 이거를 달러로 절차를 밟으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즉시 거의 무료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페이팔 같은 데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경우 165개국에 무료로 송금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 간에 움직이는 돈이 주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것도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 이거는 자산 방어 수단입니다. 그리고 가치 저장의 수단이에요. 다른 법정화폐가 통화가 남발될 적에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가격 상승 속도가 여타 화폐에 비해서는 가장 빠른 그런 화폐가 될 거기 때문에 서로 쓰임새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네, 최근 AI 기술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AI가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세상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 가지실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AI 시대로 들어가면은 비트코인 역할이 더 뚜렷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게 이게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빠르고, 그다음에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결제 수단들이 이제 요구되는 거고, 게다가 AI는 24시간 연중무휴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걸맞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작동하는 이런 암호화폐들이 그 세계에서는 서로 시스템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AI라는 것도 어떤 신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을 우선시하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체가 결국은 사람의 신뢰를 기초로 하지 않고 시스템의 신뢰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즉 AI 경제가 이제는 주체적으로 커질수록, 한마디로 AI 에이전트들의 시대가 오면 AI 에이전트라는 건 AI가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AI 로봇처럼 투자 활동도 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투자에 관한 정보 습득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인간의 명령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보편화되면 거기에 어울리는 주체가 비트코인을 위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보다는 훨씬 AI 경제 시대에는 걸맞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는 이제 알고리즘이 만든다, 이런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금융의 주체가 사람에서 코드로 바뀌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아시다시피 신뢰라는 건 우리가 과거에는 국가라는 기관, 중앙을이라는 기관,
여기에 신뢰를 둔 게 현행 통화 화폐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번번이 깨졌어요. 국가도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풀고 중앙은행도 틈만 나면은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해악을 막기 위해서 태어난 게 비트코인이고, 그래서 금융의 주체가 이제 코드로 바뀌게 된다면 어떤 신뢰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보통 때의 평판을 오래 지켜보면서 신뢰가 쌓여가는데, 이러한 코드나 알고리즘에 의한 신뢰는 그렇게 시간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게 코드나 알고리즘으로 짜였다 그러면 그건 이미 신뢰를 획득하고 들어갑니다. 그 시스템에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거는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국가나 은행이라는 중개기관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조차 이제 필요해지지 않고 금융의 주체가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으로부터 해방된 코드나 인공지능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뢰는 알고리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딩이나 금융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그 기술 속도를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알고리즘 경제 체제에서 소외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더 가난해질 가능성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알고리즘이나 기술을 다 배우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라는 혹은 암호화폐라는 알고리즘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상황, 즉 비트코인은 자산 가치를 보존시키려는 그러한 화폐고, 리플은 현행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코인이고, 이더리움은 모든 거를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코인이고, 하여튼 그것들이 바꾸고자 하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투자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코딩을 어떻게 하고 기술이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 이거를 일일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월급을 벌어서 그냥 통장에 넣으면은 돈의 가치가 녹는다고 생각을 조금 하고서는 이제 조금 재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 투자하는 대상을 이제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달러나 이런 법정 화폐가 녹아내릴 때 그것의 반대편에서 가치를 지키거나 증식시킬 수 있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금과 은과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내에서 공부하시고 투자를 적절하게 거기에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거래는 추적된다. 익명성의 종말을 또 언급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원래 암호화폐는 우리가 추적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현대의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론 가명성은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거래되고 체결되고 유통되는 그 패턴을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마음 먹고 달려들면 한 90% 이상은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캄보디아의 그 범죄 집단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숫자인데 그걸 미국이 추적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결국 그건 어떻게 추적했냐 하면 거래 패턴을 보고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게 대충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재산인지를 인공지능이 파악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맘먹고 달려들면 아무리 가명에 가려져 있더라고 해도 패턴을 통해서 이런 돈의 출처 같은 것들을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폐라고 해서 이게 전혀 추적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러한 기업들, 이게 개인 기업들, 민간 기업들에서 이런 추적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 먹고 달려들면 이게 완전한 익명성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탈중앙화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 인기를 끌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럼 탈중앙화 관련 문제가 조금 침해되는 건 아닐까요? 탈중앙화보다는 이제 보안성에 대한 건데 해킹이나 이제 이런 문제하고는 좀 틀리고 결국은 우리가 추적 불가능한 화폐라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모든 기록이 명료하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 거래 내역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래 내역들을 최추적하면 누군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인간이 일일이 추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그 많은 거래 내역을 파악해서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추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꼭 술래잡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추적을 하면 그 코인을 만든 데서는 다시 그러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거래를 막 믹스해서 섞어 놓습니다. 더 이상 추적을 못하겠고 막 경로를 굉장히 혼잡하게 다시 짜는 거죠. 그러면 또 잊어버리다가 또 기술이 그거조차도 찾아내면 다시 술래잡기가 시작돼서 그 코인을 발행한 데에서는 또 그거를 피하기 위한 기술들을 마련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현대의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로는 웬만한 것들은 맘먹고 달려들면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폐가 바뀌고 이제 기술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부자가 되는 불변의 법칙, 부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는 과거에는 성실히 열심히 일했으면 우리가 부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장 다니면서 아무리 성실히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것에 대한 투자나 방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은 생각보다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는 현대 통화 시스템과 자선 시장 내에서의 변화의 방향을 먼저 읽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즉 지금과 같이 통화 남발이 되고 돈의 가치가 시작되는 사회에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의 대체 자산인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게 여러분의 이제 자산을 방어해 줄 텐데 그런 쪽으로 먼저 인식 전환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26년 이제 부를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 당장 실천해야 할 단 한 가지 행동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번 소득을 내가 착실히 열심히 예금이나 적금 들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자산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즉 아무리 법정화폐의 남발이 심하더라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불어나는 자산을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앞으로 재편될 화폐 흐름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예,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잃지 않는 투자, 정석 투자, 예를 들어서 적립식 장기 투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검증이 완료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거를 꾸준히 사모으시면서 최근에는 금이나 은이 이제는 정상화돼서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서 가격 탄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투자를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리플 관련 책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화폐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책도 썼고 지금 또 실버 레볼루션이라고 은혜 혁명에 대한 원고도 넘겼고 해서 제 책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이나 은 투자 그리고 적립식 암호화폐 장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